제22화 2008년 아가씨를 못 지킨 죄값은 제 목숨으로. 인종은 차별의 대상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다른 색을 가진 존재에 대한 혐오와 멸시를 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지니고 있는 색에 대한 우월함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같은 색을 지닌 사람 간에도 차별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가까이에서 들여볼 필요가 있다. 멀리서는 얼핏 같은 색으로 보이지만 근접해서 보게 되면 각자의 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개인이 가지는 색과 가장 유사한 색을 지니는 집단은 가족이다. 이 조직은 타인의 눈에는 완전히 같은 색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에게서 차별이 발생하는 일은 어려울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집단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피를 나눈 사이라도 그 서열과 우열을 놓고 끊임없이 차별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 집단 안에서 벌어지는 차별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그것의 다양성은 무궁무진하다.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로 인한 비교를 필두로 단순한 생김새로 인한 구박, 성격 차이에 의한 핍박, 태도에 대한 비난 등이 존재한다. 심지어 숨쉬는 모습만으로 인신공격을 하기도 한다. 너무 사소해서 일일이 열거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가정 내의 다양한 차별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더욱 가혹한 방식으로 원하지 않는 순간에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유사한 색을 지닌 가정에서조차 차별이 있는데 심지어 완전히 다른 색을 가진 존재와 함께 있어야 하는 사회 속에서 겪게 되는 차별이 얼마나 심할지는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상 차별은 사라질 수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차별을 하지 않는 척, 차별을 당하지 않는 척, 그런 척을 하고 살아갈 수는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차별이란 단어를 인류 역사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전 인류가 죽고 딱 한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해도 그는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을 두고 딜레마라고 한다. 만약 극단적으로 인종을 하나의 색으로 통일시킨다고 가정하여도 그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이 만들어낼 것이다. 실제로 같은 색이지만 나와 당신은 분명히 무언가 다른 색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인류는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며 진화해왔다. 그 기본 골자는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즉, 자신과 유사한 색을 가진 집단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다른 색을 가진 다수의 존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가족을 지켜내는 일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자신의 차별을 반드시 해소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분명 가족은 지켜야 할 대상이지만 그 집단이 자신을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 각자가 속한 집단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회사 내에서 은따를 당하고 있는 누나를 왕따를 당하고 있는 중학생 동생이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반대의 경우라도 도와줄 방법은 거의 없다. 이처럼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을 때 가족은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두고 아이러니라고 한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도 지켜내야 하고 가족도 지켜내야 한다. 그래야만 타인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인류가 가진 단 하나의 진리다. 그토록 차별이라는 단어를 수백, 수천 번은 더 사용하던 부친으로부터 교육받고 있던 어린 자신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때부터 이곳이 꿈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가 눈을 떴고 그 앞에 보이는 젊은 남자를 향해 모국어로 소리쳤다. 何が起こったのか. 사이토 형님, 정신이 드십니까?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아, 태식군, 여기는 구급차인가? 아니 그것보다 여기까지 왔나? 아, 조금 전에 응급처치가 끝이 났고 지금 막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뭐? 안 되네. 어서 차를 멈추게. 형님, 소리 지르시면 안 됩니다. 봉합 부위가. 멈추래도. 진정하십시오. 시간이 없다는 말일세.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 출혈이 심하셔서 임시로 봉합해둔 게 고작입니다. 이대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가씨는 혹시 아가씨와 연락이 되었는가? 아스카요? 아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연락이 안 돼. 아가씨가 위험하네. 어서 나를 내려주게. 네, 형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종된 건신입니다. 차를 멈추게. 사이토가 불같이 역정을 내자 태식은 응급차를 급하게 세우도록 구조대원에게 부탁했다. 당연하게도 구조대원은 거절했다. 그러나 사이토가 강한 어조로 저항을 했기에 일단 갓길에 잠시 차를 세웠다. 그러나 환자가 언제 쇼크에 빠질지를 알 수 없었기에 서둘러 병원으로 호송해야 한다고 구조대원이 보호자에게 재차 권유했다. 보호자인 태식은 사이토의 표정을 읽으며 망설였다. 태식은 구조대원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눈앞에 누워있는 사이토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였기 때문이다. 구조대원은 환자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기에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을 수 있다고 보호자에게 고지했었다. 그렇기에 사이토의 호송은 무엇보다도 급한 문제였다. 그러면서도 태식은 한편으로 신을 찾지 못한 것도 마음에 걸렸다.
그렇다고 눈앞에 죽어가는 사이토를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함께 응급차에 오른 것이다. 그런데 깨어난 사이토는 신이 아니라 아스카가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태식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선택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에게 사이토는 막무가내로 재촉했다. 태식군, 어서 아가씨를 구하러 가야 하네. 형님, 아스카가 위험한 건 확실합니까?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내게 구조 신호가 왔네. 아가씨와 전화가 되지 않아. 아마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 틀림없네. 그럼 그 구조 신호의 위치를 아십니까? 내게 아가씨의 마지막 위치 기록이 전송되었네. 이걸 보게나. 사이토는 몸을 더 세우며 힘겹게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 태식은 자신의 손을 뻗어 그것을 도왔다. 피가 묻은 폰을 손에 쥔 사이토가 잠금 화면을 풀자 바로 지도가 표시되었다. 아마도 아스카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태식은 지도에 표시된 위치가 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이토로부터 폰을 넘겨받은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움직여 지도를 확대해 보았다. 그러자 현재 응급차가 있는 도로와 아스카의 마지막 위치가 겹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황을 파악한 태식은 분석 결과를 사이토에게 알렸다. 사이토 형님, 이 폰은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스카를 찾겠습니다. 아닐세, 나도 같이 가세. 지금 상태로 형님은 얼마 못 가서 쓰러지실 겁니다. 이대로 병원으로 가주십시오. 안 되네, 내가 가서 아가씨를 지켜야 하네. 형님, 제발 말 좀 들으십시오. 이대로면 수색에 방해가 됩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아스카와 신을 모두 찾겠습니다. 그 뜻은 고맙네. 하지만 이건 내가 나서야 할 일이네. 사이토는 응급구조용 침대 밖으로 다리를 내리더니 구조대원에게 진통제를 주사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 한 번 구조대원은 당연히 거절을 했다. 그러나 사이토의 부탁이 명령으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는 품에 지니고 있던 도검을 꺼냄과 동시에 칼집을 벗겨냈다. 누구의 피인지 알 수 없는 선혈이 그대로 남아있는 칼끝이 구조대원의 목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사색이 되어버린 구조대원의 안색만큼이나 사태는 위태로워졌다. 당황한 보호자는 환자를 진정시키려 들었다. 형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하세요. 나도 누구를 해치고 싶은 생각이 없네. 진통제만 놓아주면 충분하네. 형님, 이건 범죄입니다. 일단 그 칼 내려놓으세요. 부탁입니다. 미안하네. 난 아가씨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네. 대체 어쩌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형님, 아가씨를 구하러 가야지. 그래서 말인데 구조대원 양반, 내게 어서 진통제를 놓아주시오. 사이토는 말하는 것도 힘겨워 보였지만 그의 팔끝에 서린 살기는 박력이 넘쳤다. 당장이라도 무엇이든 가르지 못할 것이 없어 보이는 피 묻은 칼날 앞에서 구조대원은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떨리는 손으로 밀봉된 진통제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개봉했다. 그리고 사이토가 내밀고 있는 왼쪽 팔에 주사를 놓았다. 그 바늘이 얼마나 요동쳤는지 보고 있던 태식의 심장조차도 떨렸다. 투약이 끝이 나고 주사기를 뽑는 순간 사이토는 구조대원에게 겨눈 칼을 한 뼘 더 밀어 넣었다. 그러자 구조대원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을 만큼 차 벽에 몸을 붙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거리가 벌어지자 사이토는 조금 전 구조대원이 꺼낸 것과 똑같이 밀봉된 주사기를 몇 개 쥐고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서서히 움직이며 구조대원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했다. 그대에게 미안하오. 이건 내가 들고 가겠소. 그게 진통제는 맞지만 당신이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저기 그러니까 저희 입장이. 알고 있소. 난 숨을 생각이 없으니 내가 떠나거든 경찰에 신고하시오. 이봐요. 그것도 그렇지만 당신 이대로 가면 쇼크로 죽을지도 몰라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걱정해줘서 고맙소. 다음에 만나게 된다면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소이다. 그럼 무탈하시오. 사이토는 태식에게 눈짓을 해 차문을 열게 했다. 어쩔 수 없이 태식은 손잡이를 당겨서 열려고 했다. 그러나 열리지 않았다. 일반적인 차량과 잠금 장치가 다른 것 같았다. 태식이 어찌할 줄 몰라서 구조대원을 바라보자 그는 할 수 없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었다. 두 사람이 내리고도 응급차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아마도 응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환자의 경험은 흔했겠지만 이런 경우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심할서조차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한 구조대원들이었다. 틀림없이 내일 아침 뉴스에는 호송 중인 죄수가 아닌 환자가 약물을 갈취한 채 탈주한 사태에 대해 도배가 될 것이다. 그것도 피 묻은 도검을 소지하고 있던 일본 남성이 조선 사극 말투로 구조대원을 겁박했던 재현 영상을 만들어서 말이다. 어쨌든 구급차에서 내린 사이토는 폰을 들어 다시 한번 위치를 확인했다. 태식이 말한 것처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신호가 발신되고 있었다. 사이토는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도로와 낙차가 있는 곳 아래에서 아스카의 휴대폰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떨어지면서 남긴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있던 장소였다. 그 대상이 아스카가 아니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흔적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그것을 확인한 사이토는 자신의 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태식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너무도 무거운 어투로 말이다.
助けてください。私の処罰は私の死に謝罪いたします。